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 투자 트렌드 6번째, 차세대 탈중앙 금융, 그 중에서도 파생 상품과 대출이 한 덩어리로 통합되는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담보를 맡겨서 이자도 받으면서 동시에 빚을 내서 포지션 규모를 키운 거래까지 함께 유지하는 시대. 예전 탈중앙 금융은 기능이 따로따로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렸고 다른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돈을 여기저기 옮기느라 번거롭고 둘째, 담보를 맡겨놓고도 그냥 놀리는 시간이 생기며 셋째, 한쪽에서 위험이 터졌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걸 모른 채 계속 굴러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2026년에 주목한 차세대 탈중앙 금융 흐름은 바로 이 기능들을 한 구조 안에서 묶어서 내 돈 한 덩어리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자본 효율이라고 부르지만 코린이 버전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담보로 이자도 벌고 동시에 거래도 하고 관리도 한 번에 한다. 다만 여기서 꼭 먼저 경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구조는 편해 보이지만 위험도 합쳐집니다. 특히 빚을 내서 규모를 키운 거래가 붙는 순간 손실 속도가 아주 빨라질 수 있고 가격이 급변하면 강제정리, 즉 자동으로 포지션이 닫혀버리는 일이 쉽게 생깁니다. 이제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담보는 금고에 넣어 안전장치로 쓰고 그 담보는 또 이자를 벌고 나는 그 담보를 기반으로 포지션 규모를 키운 파생상품 거래까지 유지한다. 현실에 비유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집이 월세도 벌어주고 나는 그 돈으로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느낌인데 탈중앙 금융에서는 가격이 순식간에 움직여서 강제 정리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코인이 뭐냐보다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언제 터지는지를 코린이도 머릿속에 그려지게 만들기. 그럼 통합구조를 이루는 재료를 4가지 블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담보입니다. 내가 맡기는 자산이고 보통은 대표 코인이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코인을 담보로 씁니다. 둘째, 대출입니다. 담보를 맡기면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고 이자가 붙습니다. 온체인 대출은 담보 비율, 이자, 계산, 상환, 강제정리까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셋째, 파생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만기 없는 선물 거래가 있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구조인데 증거금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하는 기능이 있어서 수익도 손실도 커집니다. 넷째, 전략입니다. 빌린 돈과 내 돈을 합쳐서 무엇을 할지 예치해서 이자를 더 받는지 파생상품 거래 대 병행하는지 또는 여러 수익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지 이 4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이면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통합 탈중앙 금융이 됩니다. 그럼 장점부터 아주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담보가 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담보를 맡기면 그냥 안전장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합구조는 담보에서도 수익을 만들려 합니다. 둘째, 한 구조 안에서 관리가 됩니다. 대출 따로 거래 따로 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렵지만 통합형은 담보와 빚과 포지션을 한 바구니에서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셋째, 전문 트레이더들이 쓰는 마진 계좌 경험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담보를 굴리면서 동시에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 탈중앙 금융 쪽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통합구조의 단점, 즉 위험을 7가지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강제정리 위험이 두 겹이 됩니다. 담보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쪽에서도 위험해지고 동시에 파생상품 포지션에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율과 파생상품 유지 비용이 동시에 변합니다. 대출 이자도 들쑥날쑥하고 파생상품 쪽에서는 시장 쏠림에 따라 포지션 유지 비용이 바뀌는데 두 비용이 동시에 불리해지면 손실이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셋째, 가격정보장치 위험입니다.
온체인은 외부 가격을 가져와 담보 비율과 강제 정리를 계산하는데 이 가격 정보가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 계약 위험입니다. 여러 기능이 결합될수록 코드가 복잡해지고 복잡할수록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째, 토큰 설계 변경 위험입니다. 어떤 프로토콜은 수수료를 누구에게 나눠줄지,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큰 가치 논리가 같이 흔들립니다. 여섯째, 규제 위험입니다. 파생 상품 성격이 강한 구조는 접근 제한이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본 효율은 칼날입니다. 같은 담보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같은 담보로 더 크게 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의 뼈대이고 이제 공부할 만한 대표 프로젝트 축을 세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신세틱스입니다. 신세틱스를 한 줄로 말하면 파생상품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유동성 엔진, 즉 파생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뒷단 인프라 역할을 해온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코린이 눈높이로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신세틱스는 사람들이 담보를 맡기는 금고 같은 곳이 있고 그 담보가 풀이라는 곳에 모여서 파생상품 시장이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를 지향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보를 맡기고 일정한 형태의 스테이블 자산을 만들어 쓰거나 빌리듯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담보가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으로 연결되어 시장이 굴러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세틱스를 볼 때는 내가 담보를 맡기는 순간 어떤 손익을 떠안는지, 그리고 정책이 바뀌면 보상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세틱스 토큰은 보통 담보 역할, 운영 투표 보상과 인센티브 같은 축으로 설명되는데 코린이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토큰이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수료 흐름과 위험 분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번째 축은 GMX입니다. GMX를 한 줄로 설명하면 온체인에서 만기 없는 선물 거래와 현물 교환이 함께 돌아가고 유동성 제공자와 토큰 참여자가 수수료 흐름에 참여하는 구조, 통합. 탈중앙 금융 흐름에서 GMX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보, 파생상품 거래, 수수료와 보상 구조, 이 세 가지가 한 엔진에서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린이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거래량이 줄면 수수료 기반 보상도 약해질 수 있고 파생상품 특성상 변동성과 강제정리 이벤트에 민감하며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사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축이 오늘 트렌드의 본체에 가깝습니다. 길드형 레버리지와 전략 프로토콜들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대출 계좌에 전략을 얹어서 자동으로 굴리는 도구들입니다. 대표로 기어박스와 모르포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기어박스를 코린이 버전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담보를 넣고 프로토콜이 내 계좌에 빌린 돈을 붙여주고 나는 그 합친 돈으로 여러 전략을 돌린다. 이때 담보 비율이 깨지면 강제 정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어박스를 볼 때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강제 정리가 발동되는지, 대출 이자와 전략 손익을 합친 총손익이 결국 플러스인지, 그리고 토큰이 운영 투표를 넘어 금리나 위험 구조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모르포를 코린이 버전으로 풀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대출 시장을 더 잘게 나눠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는 방향. 통합 탈중앙 금융에서는 담보로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 시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대출 시장이 너무 한 덩어리로 크면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포 같은 방식은 담보한 종류와 대출, 자산한 종류를 한 시장으로 나눠 위험을 분리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그 위에 금고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가 붙으면서 전략들이 얹히기 쉬운 토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결론으로 가기 전에 코린이가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10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담보는 어디에 일치되는가? 대출 시장인지 금고인지 풀인지부터 확인한다. 담보 이자가 있어도
그 이자가 손실을 상쇄할 수준인지 계산해 본다. 파생상품 유지 비용과 대출 이자를 합친 총 비용이 얼마인지 본다. 강제정리는 어떤 가격 기준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가격 정보 장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담보가 한 번 더 활용되는 구조라면 위험이 몇 겹으로 쌓이는지 따져본다. 수수료가 생기면 그 수수료가 누구에게 가는지, 유동성 제공자인지 토큰 참여자인지 보험기금인지 흐름을 본다. 토큰 보상이 실제 수수료 기반인지 아니면 발행량을 늘려주는 방식인지 구분한다. 최근에 수수료 배분이나 토큰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동 계약 감사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복잡할수록 더 꼼꼼히 본다. 파생상품 성격 때문에 접근 제한이나 정책, 변화 위험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둔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로 부풀린 숫자인지, 실제 사용에서 나온 숫자인지, 즉 실제 이용자와 실제 거래가 꾸준한지 확인한다. 이제 결론입니다. 2026년 차세대 탈중앙 금융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구조 경쟁입니다. 파생상품이 단독 기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출과 담보와 이자와 전략이 한데에 엮인 조립형 시장으로 진화하고, 그 안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담보를 굴리고, 누가 더 강제 정리를 덜 당하게 만들고, 누가 더 투명한 수수료 흐름과 위험 분담을 설계하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코린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코인이 뭔지를 묻기 전에 내 담보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강제 정리가 되는지부터 이해하자. 그게 차세대 통합 탈중앙 금융 시대의 가장 강한 방어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주목한 다른 투자 트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